미군은 지난 3일부터 3주 일정으로 주한미군과 올해 첫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155mm 경량 견인 곡사포와 아파치 공격 헬기, A-10 공격기 등도 동원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윤상용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주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지상 공격기의 역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지상 공격기, 이 공격기의 특징과 정의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상 공격기. 어떻게 보면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지상을 공격하는 비행기, 지상 공격기. 진짜 딱 이름 그대로인데 이게 폭격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폭격기를 여기 땅을 공격하는 거니까. 하지만 네. 폭격기는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떨구는 게 정말 그 주 임무인데, 공격기는 꼭 폭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예를 들면 뭐 기관총을 쏘든 뭐 기관포를 쏘든 로켓을 쏘든 미사일을 쏘든 어쨌든 그 공격 임무를 중점을 두고 만든 거죠. 그러면 공격기가 더 큰 개념이겠네요. 공격기 안에 폭격기가 들어가는 거죠. 또 달라요? 그게 조금 대체로 보면은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폭격기는 대체로 보면 폭탄을 싣고 날아간다는 뭐 그때 임무 때문에 좀 크고 무겁고 대신 멀리 날아가고 좀 이런 특징이,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격기 그러면 B-29 뭐 이런 거잖아요. 반면 공격기는 크기로 보면 좀 전투기에 가까운, 내지는 아예 전투기가 공격기로 계속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애당초 공격기라는 개념 자체가 폭격기로는 많은 숫자를 만들기가 힘든 데다가 너무 크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정밀하게 공격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많은 숫자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만든 게 지상 공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공격기 같은 경우는 크기는 비슷해도 전투기보다 느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전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싸게 만들어야 되려는 그게 있고, 왜냐면 좀 숫자를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속도가 느린 편이 상대적으로 어떤 정밀 타격에 옛날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면 뭐 포나 뭐 로켓 같은 걸 겨누려면은 좀 찬찬히 조준을 해야 되는데 빠르면 힘들잖아요. 좀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맞는 사람 생각은 안 하는 거네요. 천천히 가면 사실 맞을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게, 느리면은 사실 정밀도는 높아지지만 그렇죠. 대공포와의 타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너무 느리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2차 대전 중에 이미 딱히 속도가 느리지 않은 그냥 전투기를 그대로 지상 공격에 쓰는 그런 사례도 많았어요. 사실 지상 공격기라는 용어를 놓고 생각을 하자면은, 쉽게 생각하자면은 보병이 지원을 원할 때 하늘에서 도와주는 그 지원 요소라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병이 전진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뭐 탱크 같은 게 가로막고 있다든가 뭐 벙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거하기가 힘들다든가, 그럴 때 이제 날아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는 제거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때 이제 지원하는 자산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근접 항공 지원이라는 용어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 클로스 에어 서포트라고 하고 이제 CAS라고 많이 부르는데, 보통 이제 지상 전력에서 그 여기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지원 요청을 하면서 CAS 요청을 하면은 그때 이제 보통 지상 공격기가 따라와 가지고 이제 해당 표적을 제거해주고 이제 사라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움을 전투 현장에서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격기가 대체로 싸고 좀 많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왜냐하면 어쨌든 지상군에서 불러서 콜했을 때 배차 받으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게 약간 좀 잔인한 얘기인데
소모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모를 전제로 미리 많은 양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었고. 그럼 에이스 파일럿이 아닌 그냥 조종이 가능한 파일럿이라면 누구나 좀 동원 가능하게 좀 다량의 생산을 통해서 지상군을 지원하는 이런 용도가 좀 강했겠네요. 어느 정도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전투기를 그냥 지상 공격기로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도 많았고 2000년대 미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심했고 그렇긴 한데 전투기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그런데 지상 공격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대공포화를 어차피 맞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거야. 그 방어 장갑이 상당히 튼튼해야 되고 그러면 무거울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공격 기체를 따로 만들자. 좀 그런 사상이 있는 경우도 많았고 실제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앞에서 뒤에 다룰 슈트로미오빅이라든가 이제 A-10 이런 것들이죠. 네.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밀도를 높여야 사실 우리 지상군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밀하게 맞추려면 날아가는 도중에 떨어뜨린 경우에 사실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급강학 폭격을 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개념이 이제 수평 폭격이라고 하는데 네. 말씀대로 뭐 요새야 뭐 GPS도 있고 뭐 항법 장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나아졌습니다만 요 시대만 해도 사실 그냥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특정 표적이 있을 때 지나가다 알아서 계산하고 떨군다는 거는 사실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급강화 폭격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게 훨씬 정밀도는 높죠. 왜냐하면은 표적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를 향하면서 보다가 거기다 떨궈 놓고 빠져나가는 거니까 급강화 전술을 선택한 항공기가 많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 본격적인 공격기라고 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독일 공군이 보여줬던 슈투카죠. 사실 이 슈투카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공격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 지상 공격에 특화된 기체라는 건 벌써 1차 대전 때도 벌써 독일을 위시해서 몇 나라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네. 20, 30년대에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먼저 나온 것보다 속된 말로 하입을 먼저 탄 그런 기체들이잖아요. 활약을 더 많이 하고. 그렇죠. 하입을 먼저 탄. 제일 지명도. 유명한 기체죠. 슈투카가 이런 분야에서 제일 먼저 지명도가 짱짱하게 올라간 그런 기체인 거죠. 이게 근데 재미있는 게 슈투카가 독일 공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상군을 근접지원하는 공격기 역할을 했지만 분류는 어쨌든 폭격기였어요. 공격기는 따로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할은 공격기로 수행했고 대전 말기에는 결국은 기관포를 달고 폭탄 대신 결국은 공격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슈투카 하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지상 병력에 공포심을 주는 사이렌 소리. 아, 일부러 닫는 거죠. 1% 장착을 했고 네. 그 명칭으로 많이들 이제 그 제리코 트럼펫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 독일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이제 서방 쪽에서 붙인 이름이고 독일에서는 그냥 장비 이름을 갖다 그냥 사이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그 이름의 유래를 보자면은 아마 그 저 구약 성경 읽으셨으면은 그 아마 여호수아기에서 읽으셨을 겁니다.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도시를 공격하면서 성벽을 갖다 둘러싼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뭐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용을 해와가지고 이제 그 여리고가 영어로 읽었을 때 제리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리코 트럼펫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목적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폭격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특정한 사인을 갖다 재고 계속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이제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초반에는 꽤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만 뭐 중반 이후부터는 그렇게 효과가 높다고 판단은 안 했는지 후기 기체부터는 이제 그 장비를 제거한 경우도 많았고 막판에 가서는 아예 간단하게 그냥 저 호루라기 형태로 된 걸 달아가지고 그냥 바람 소리만 지나가면 휘파람 소리만 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슈투카가 세계적으로 뭐 최초에 등장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름을 날리게 된 2차 대전 초기의 활약은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2차 대전 초기에 독일이 승리한 배경에 슈투카가 있었다. 약간 좀 과장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1939년에서 40년 사이 독일의 어떤 속된 말로 리즈 시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말 압승을 하던 시절이지만
아이러니컬한 게 그 시절의 독일군은 정말 초창기라 이제 막 그 재무장관이 몇 년 안 되는 신兵 군대라 실전 경험이 아주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상군 자체의 역량만으로 보면은 심지어 폴란드에서도 몇 차례 위기를 겪었어요. 그 진격의 돈주자들. 그런데 그때 구원투수가 딱 나오는 게 슈투카인 거죠. 이게 특히나 문제였던 게 이 독일군 지상군은 전차는 앞으로 막 내달려 가는데 그걸 지원할 보병과 포병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적의 저항을 만났다. 이게 지금 뒤에는 포병은 한참이 뒤에 있어 지원 못 해주고 뭘 부르지? 공군! 그러면 이제 슈투카가 날라와가지고 그 저항을 분쇄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독일 기갑부대를 살린 구원 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전격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탱크는 지나갔고 그 뒤를 점령하면서 보병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의지가 약한 군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항복을 하거나 패퇴를 해버리는데 강한 저항을 하는 이 보병 부대 같은 경우에는 보병, 니네 나랑 싸워. 뒤에는 탱크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일단 너희랑 싸울 거야. 이렇게 지키는 군대를 만나면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이때 슈투카가 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차 대수로 보면 독일보다 많았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만나면은 이럴 때 정말 슈투카 같은 근접전 항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덩케르크가 예. 사실은 이 슈투카의 초기의 공포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 좀 영화였었죠. 아 그렇죠. 예. 해안에서 이제 줄 서 있는데 갑자기 하면 이제 그럼 이제 정말 우린 뭐- 죽었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일부러 독일 공군이 공격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는데 이건 초창기 얘기고 이거에 맞들인 슈투카가 야 이제 우리 공군이 다 잡겠구나라고 했다가 영국에 가서 굴욕을 맛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게 그 본토 항공전인데 그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진짜 거기 슈투카가 대거 들어갔다가 이제 털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1940년에 한 4개월 정도 이제 지속이 된 전투인데 이때 거의 한 450대 이상 슈투카가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격추당한 비율은 거의 20%가 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한 90대 정도가 이제 격추를 당했는데 여기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지상 공격기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제공권이 장악이 돼 있어야지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대공 전투에는 완전히 그렇죠. 무능력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본토 항공전에 시작했을 때 이제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공권 장악을 실패했고, 두 번째로는 슈투카 자체가 이제 저 선회력이라든가 이제 기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항공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군이 썼던 뭐 스핏파이어라든가 허리케인 같은 거는 또 선회력 면에서는 원래도 알아주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네. 뭐 걸리기만 했다면은 거의 뭐 그냥 오리사냥 당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도그 파이팅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예. 비행기와 비행기가 만났을 때 선회력이 좋으면 바로 돌아서 꼬리를 그렇죠.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둘째는 또 영국군이 그 굉장히 그 전술을 갖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영국군은 이제 레이더도 제대로 활용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음향 증폭기 같은 것도 활용을 해가지고 방공망이랑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독일군이 접근하고 있을 때 이제 시시각각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가 이쪽에 독일군이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전력을 몰아버리는 이제 전술을 썼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이제 제공권은 당연히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였고 슈투카는 그대로 그냥 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부진했던 슈투카가 부활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 있었죠. 바로 동부전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슈투카는 이미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슈투카가 활약하려면 꼭 있어야 하는 전제는 제공권입니다. 네. 사실 대전 초기에 대활약이 가능했던 것도 이 독일 공군이 개전 첫날부터 공중우세를 장악하니까 이 슈투카가 전투기 견제를 받을 걱정 없이 뜰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부전선, 이게 그러니까 독소전쟁이죠. 바로 이 전쟁이 적어도 개전 첫 해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거의 뭐 첫날에 뭐 소련 공군은 거의 막 털려 나갔고 완전히 탈 털렸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 슈투카가 마음껏 활약할 수가 있던 거죠. 뭐 살아남은 소련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도 워낙 기량이 떨어지니까 독일군 전투기를 한번 앞서가지고 쓱 청소를 하면 그냥 싹 썰려 나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슈투카들은 정말 이 적 전투기에 의한 방해를 별로 걱정하지 않고 한동안 좀 속된 말로 사냥을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방해는 안 받는데
사냥감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 요즘 텍사스 가면은 멧돼지 때. 멧돼지가 너무 많으니까 헬기 띄워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총질 엄청나게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잡잖아요. 요즘 그 관광 상품으로도 팔죠. 그러니까요. 네. 좀 속된 말로 하면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아. 거예요. 당시 소련은 심지어 세계 최대 숫자의 전차 보유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한마디로 여기저기에 표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소련하면 뭐 지금은 러시아지만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물량. 예. 그다음 두 번째 명령하면 무조건 돌격. 딱돌. 그런데 여기에 더해진 게 미군이라든가 연합군의 지원이 있으면서 우리들도 공군 보강할 수 있어 하면서 좀 반격의 실마리를 찾지 않나요? 그렇기도 했고 이제 뭐 소련 쪽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지상 공격기 개념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적 생각보다 일찍부터 이제 또 접근을 했는데 1939년경부터 이제 그 지상 공격기 개발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상군을 도와야 된다는 그 개념은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그 IL 그러니까 인류신사에서 만든 IL-2 슈트르모빅이라는 이제 지상 공격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 그대로의 그 순수한 그 지상 공격기 개념에 가까운데 예,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히트앤드런 작전에 좀 약간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저공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표적에 좌라락 부어버리고 다시 얼른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전술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폭격기 개념이네요. 예. 개념은 지금 이 이야기는 공격기보다는 폭격기에 가까운 지금 작전 수행 아닙니까? 뭐 실제로 한 거는 폭격 임무를 수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처음에도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만 지상 공격기라는 개념이랑 약간 그 개념이 좀 약간 혼용되는 종이 경우 한 장 차이 예, 느낌도 혼용되는 좀 경우도 나고. 있습니다. 전 오히려 조금 반대로 느꼈던 게 앞서서 홍희범 편집장님께서 슈투카는 사실상 굳이 따지면 폭격기 느낌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약간 들으니까 이 슈트루모빅은 살짝 공격기에 좀 더 왔나?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활약을 했어요. 활약을 사실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소련군의 전략항공군의 사실상 중추 같은 역할을 했고 예, 심지어 스탈린도 이걸 갖다 극찬을 해가지고 뭐 거의 뭐 우리 붉은 군대에 있어서 거의 빵과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슈트루모빅이 아까 약간 폭격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슈트루모빅은 사실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양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폭탄 탑재량이 600kg밖에 안 됩니다. 톤도 안 돼요. 아무리 2차 전기체라도 이건 되게 적은 거죠. 근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장갑, 몸빵. 두꺼워요. 장갑이 700kg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정말 무게를 1g에서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700kg 투자했다는 건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는 폭탄을 많이 싣지는 못하지만 내 스스로가 어떻게든 몸빵을 해가면서 적 코앞까지 닥쳐서 폭탄을 투하든 기관포를 쏘든 로켓을 쏘든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고 와라. 뭐 못 와도 어쩔 수 없다. 약간 좀 그런 이건 그때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잔인한 부분이 있는 게 조종석 주변은 굉장히 장갑 탄탄해요. 방어력이 좋지만 네. 뒷자리 기관총 사수석은 별로요? 별로 방어력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후방 사수석이 없었어요. 없다가 하도 뒤쪽에서 독일군 전투기들이 공격을 많이 하니까 후방 사수석을 추가한 건데 문제는 없던 자리에 장갑을 새로 한다는 게 재설계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뒤쪽은 방탄유리도 빈약하고 장갑도 빈약하고 그래서 뒤쪽 사수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파일럿은 살리지만 그죠. 기관총 사수 정도야 얼마든지 대체 가능해 이런 느낌. 그래서 심지어 후방 사수석 중에 일부는 형벌부대. 즉 그 죄를 지은 죄수에 끌려온 어떤 병력이 저 자리에 앉아서 몇 번 이상 출격해서 살아나오면은 너는 이제 면제다. 그렇죠. 면제는 아니죠. 이제 군대를 면해주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죄는 없애주겠다. 죄를 없애주겠다. 근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죠. 면죄다. 예. 파일럿 특별사면 이런 거. 네. 그죠. 근데 문제는 저 뒤에 앉아서 살아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예. 그럼 여기에는 어떤 무기들이 실려 있었던 거예요? 예, 일단은 600kg 정도의 폭탄을 실을 수가 있었고 근데 고정 무장으로 23mm 기관포 2자루 그 다음에 뒤쪽 후방 좌석에 12.7mm 기관총 하나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무장 자체는 뭐 뒤에 이제 윤 교수님이 설명할 특수무장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무장 자체가 그렇게 뭐 강력하다기보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이 슈트로머에게 숫자입니다. 36,183대를 만들었어요. 36,000대요? 3,600대도 많은데 36,000. 아, 이 기체 자체를요?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이거의 후속 이걸 베이스로 개량한 후속기는 IL-10까지 합쳐서 4만 몇천 대예요. 아니 게다가 장갑까지 더하면 토수도 엄청난데 와. 이게 36,183대라는 게 지구상에서 생산된 항공기로는 2위예요. 아, 그럼 1위는 뭐예요? 1위는 미국의 경비행기 세스나 172. 그 다음에 군용기로는 세계 최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다 비행을 하기도 했나요? 뭐 대부분 비행했겠지만 대부분은 떨어졌죠 또. 아, 이게 문제는 4만 대 중에 몇만 대가 떨어졌냐. 그렇죠. 그 소련군 그러면은 지상에서만 와 하고 몰려가지고 싹 쓸려면 또 오고 아 오고 약간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약간 과장하면 비행기로 그걸 한 거예요. 약간. 아, 이 차 대전 초기 독일 공군은 급강화 폭격이 가능한 지상 공격기 슈투카를 통해 큰 전과를 올린다. 이후 1939년 독소 전쟁이 발발하자 슈투카는 소련 지상군을 대상으로 맹폭을 가하기도 한다. 한편 소련 공군도 슈투카에 필적하는 지상 공격기 슈트루모빅을 대량으로 배치하기 시작하고 동부전선 전역에서는 양측의 공격기와 이를 엄호하는 전투기들이 뒤섞인 공중전이 펼쳐진다. IL-2 하면 사실 약간 시그니처 같은 대표적인 무기가 그 약자로 PTAB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PTAB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어로는 뿌따브라고 부르는 일종의 그 소형 성형 자격 그 폭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1.5kg짜리 이제 소형 자탄인데 네. 이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한번 뿌리기 시작하면은 거의 1회에 280개의 그 자탄을 갖다 쫘라락 뿌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융단 폭격 형식으로 이제 위를 갖다가 긁고 지나가는 건데 요 시기만 해도 이제 전차들이 아직 장갑이 그 약하던 시기였어 가지고 그 특히 전차의 그 상부 장갑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가서 상부에서 좌라락 폭탄을 뿌리고 지나가면은 그 흔히 말하기로 그 뚜껑 따였다고 얘기하는 예, 위에서부터 이제 폭격을 당해서 그냥 다 전차들이 이제 뒤집혀 버리는 거죠. 아 근데 1kg짜리면은 보통 일반 수류탄에 그래도 수십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차들은 공격받으면 큰 피해를 입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뭐 한 대가 한 발을 맞는 건 아니니까.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슈트루모빅이 생각보다 실전에서 활약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굵직굵직한 전투에서 굉장히 활약들이 컸는데 일단 첫 번째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그 전차전으로 유명한 쿠르츠크 전투입니다. 이때 이제 그 IL-2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적군 독일군이 이제 전차들이 몰려올 때 그 전열을 갖다가 쉽게 말하자면 마비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을 갖다가 그 폭탄을 갖다 부어버려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교통체증을 일으켜버려가지고 뒷열이 이제 사실상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게 돼서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냥을 당하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상황에 빠졌고 그렇게 독일 구군의 그 주력이던 저 기갑 전력이 상당히 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였는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저 독일 육군이라고 하면 육군이 독일 스탈린그라드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를 소련군이 저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육군이 그 개냘프게 유지하고 있던 그 보급선 바깥과 이제 도시를 통하는 보급선을 갖다가 요 IL-2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급선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적인 거는 1944년 6월에 있었던 바그라티온 작전인데 이 경우는 이제 독일 중앙집단군이 몰려올 때 IL-2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했던 근접 항공 지원을 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련군을 위해서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 기갑자산도 제거해주고 뭐 벙커나 이제 뭐 호위 병력 같은 것도 제거하고 교량도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투의 승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소련 하면은 뭐 도시 방어선 스탈린그라드라든지 아니면 뭐 스탈린의 오르간 뭐 다른 장 로켓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떠올렸지만 항공 지원으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봤구나라는 거는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질보단 양이 소련이라면 양보단 질 독일 아닙니까? 독일도 뭔가 공군력에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대전 중반부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슈투카는 약발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이게 뭐 지금 슈투카 동부전선도 이제 중반 넘어가면은
전투기 전력을 굉장히 많이 보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투카라고 마음 놓고 이제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급강화 폭격을 했다가 다 죽는 거예요. 네. 이게 전투기인데 소련군의 야전 방공망도 점점 강화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강화 폭격 대신에 비교적 거리를 두고 수평 포격으로 하늘에서 포를 쏴서 잡자. 이런 발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HS-129라는 쌍발 기체에 포를 달아요. 처음에는 대포를 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0mm 기관포 네. 정도, 이 정도 30mm 기관포 정도는 상식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좀 있으니까 이제 37mm 기관포를 달아요. 근데 이게 또 효과가 있으니까 75mm 포를 답니다. 75mm면 그냥 대포잖아요.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포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HS-129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HS-129는 한 발만 맞추면 이건 그냥 꽝인데 그 문제는 한 발 맞추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진 못했지만 숙련된 조종사가 오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군에서 이 기관포를 갖추고 전차를 사냥한 걸로 정말 유명한 거는 바로 슈투카입니다. 슈투카의 G형, Ju-87 G형의 37mm 기관포 두 문을 폭탄 대신 달고 이게 출격을 시킨 거죠. 사실 숫자는 적어요. 274대. 왜냐하면 이거는 웬만큼 숙련된 조종사가 아니면은 전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달 수 있는 포탄이 좌우 12발씩 24발밖에 없어요. 얼마 안 되네. 그리고 또 이게 발사 반동이 워낙 세가지고 쏘기 시작하면 이걸 웬만큼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조준해서 맞추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 대신 숙련된 조종사가 몬다면 엄청난 전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편집장님이 말씀한 전제가 있네요. 숙련된 조종사가 몰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슈투카에 어떻게 보면은 빛을 더 발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숙련된 조종사 누가 또 있을까요? 뭐 지금 언급했던 그 예를 들어 슈투카 같은 경우에는 한스 울리 루델 대령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사실 이게 저 에이스를 따지기 전에 이 에이스를 선정하는 전제 조건을 갖다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폭격기이기 때문에 그 몇 대를 격추했다 뭐 이런 기록으로는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대 공전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록을 셀 때 뭘로 기록을 세냐면은 출격 횟수로 많이들 셉니다. 이게 얼마나 자주 나갔는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어려운 항공기들이 돼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적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언급됐던 한스 울리 루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전쟁 기간 동안 2,530회를 출격을 했다 그러고요. 전과도 뭐 어마어마해서 그 기간 동안 전차만 519대, 항공기 9대를 격추를 했고, 격추가 아니라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소련 전함, 뭐 순양함, 구축함 등등 해가지고 거의 뭐 전설적인 기록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2,530회를 그냥 다 무사히 나갔다 돌아온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30회 이상 격추를 당했는데 심지어 한 번은 그 다리까지 이제 잘라가지고 의족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독일군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불사조 같은 존재로 좀 인식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뭐 이제 문제는 이분이 사실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공적이 어마어마한데 나중에 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좀 행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뭐 미군한테 항복했다가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약간 그 나치 독일 찬양을 하고 다니고 좀 그러다가 심지어 나중에는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 독재 정권에 좀 협력을 하고 좀 그러면서 뒤에 행적이 좀 좋지가 않았던 의식 자체가 독재를 좀 지향하는 타입이네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칼 캔넬 뭐 이런 조종사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 한스 울리 루델이라는 이 사람이랑 비교를 하자면 사실 기록이 굉장히 크게 격차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 조종사들은 살아 돌아온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 쪽으로 보자면은 아까 말한 그 IL-2의 조종사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그 가장 전과를 많이 올린 조종사가 여성 조종사입니다. 그 안나 예고로바라는 여성인데 전쟁 기간 동안 260회를 출격을 했고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마지막 출격 때 이제 격추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포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살아남아 버티다가 결국 살아 돌아와서 이제 소련의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슈투카라고 해도 이미 이제 소련의 기운 전세를 다시 축을 조금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전 말기의 슈투카는 어떤 운명을 갖게 되나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미 전쟁 초반에는 굉장히 끝발을 날렸습니다만 이미 전쟁 중반기가 되면서부터 약발이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좀 비참한 처지가 되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미 앞서 말한 이유처럼 독일이 제공권을 장악한 곳이 이제 사실상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위해줄 세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나가는 족족 이제 그냥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둘째로는 이제 전쟁 말기가 되면서 우수한 전투기들이 서방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무스탕도 있고 뭐 라이트닝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서 일단 압도를 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독일 쪽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기종을 갖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FW190이나 메사슈미치의 ME262 같은 그 제트기를 갖다가 심지어 대체기로 고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전쟁 막판이다 보니까 그렇게 뜻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생산량이 몇 대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교체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전쟁 막판에는 거의 안전한 시간, 그러니까 깜깜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야간 시간에만 주로 출격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운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쟁 기간 중에 거의 6,500대가 생산됐지만 이 시점까지 살아남은 비행기가 거의 100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격출당한 거죠. 심지어 지금 이 시점에 남아있는 기체는 단 2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영국 런던에 있는 왕립공군 박물관에 한 대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한 대가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문득 궁금한데 그럼 저 기체 한 대를 만드는 데는 얼마가 들리는 거죠? 뭐 2차 대전 때 전술기의 어떤 가격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화폐 가치로 몇십억에서 한 100억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대 만드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리 싸게 잡아도 몇십억은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돈으로. 지금 프로펠러기 한 대 정도 가격이 한 100몇십억에서 뭐 그 정도 200억 하죠. 사이니까 예. 예. 그건 너무 낭비 아니에요? 뭐 전쟁이 기본적으로 낭비죠.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전쟁을 연구하는 게 저희 여기가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입니까? 예. 예. 아, 그렇군요. 저런 쓸데없는 낭비, 그다음에 진짜. 인력. 사실 더 큰 건 이때 당시에 독일의 1, 2차 대전 마찬가지지만 2차 대전 때 독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 물량을 생산해낼 만한 자원 자체에도 사실 수입을 못했잖아요. 그 힘들죠 아무래도. 예.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제재도 많이 했었고 유럽 전선에서도 모두가 다 독일을 다 꽁꽁 싸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대전하고 1차 대전을 비교했을 때 독일이 2차 대전 때는 더 유리한 게 전쟁 초반에 많은 유럽 다른 나라들을 먹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1차 대전보다는 자원 수급 면에서 좀 유리했던. 그리고 또 이 스웨덴이 전쟁 끝날 한 후반까지 계속 독일의 철광석을 공급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철광석 및 기타 물자들. 근데 이원을 구입을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에이스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공군력이 사실 상쇄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했겠죠. 그게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죠. 슈투카는 이런 식으로 뭐 자원도 자원이지만 사실 인적 자원이 가장 많이 부족해지면서 사실 운영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공군력이 제공권이 없어지면서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연합군은 지상 공격을 어떻게 좀 운영을 했어요? 연합군 같은 경우는 지상 공격기를 따로 만드는 경우보다는 네. 전투기가 그러니까 전투기를 여러 종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지상 공격에 유리하다 싶은 기종들을 대거 투입하는 좀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영국은 템페스트가 있고, 근데 미국은 이 P-47 썬더볼트. 썬더볼트로 그냥 지상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B 시리즈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물론 경폭격기로 B-25라든가 네네. 이 B-25처럼 쌍발 기체인 A-26 같은 어떤 쌍발 중공격기라고 할까 이런 기체들도 있었지만 지상 공격의 핵심은 바로 이런 전폭기들, 파이터 바머들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사실 맷집이 좋은 전투기면은 네. 공격기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2차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군이 본격적으로 대지 공격을 중시하기 시작한 게 대전 중반 이후인데 네. 그때 중요한 발명품이 나와요. 어떤 거요? 로켓입니다. 이게 왜냐면
로켓이 없을 때는 급강하 폭격을 해야지만 어떤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로켓이 등장하면서 굳이 급강하 폭격기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정밀 타격을 물론 그때 기준이죠. 이때 당시에 로켓은 어떤 방식의 유도 방식을 사용했어요? 유도 안 하죠. 그냥 그렇죠. 직진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 발 한꺼번에 쏘니까 네네네. 그만큼 급강하 폭격을 할 필요 없이 수평으로도 네네.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관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전투기가 어떤 전폭기로서 많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프랑스 1944년부터 45년까지 유럽 전선의 독일 군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하늘에 뭐가 날아오는데 은색이다. 그런 미군. 그리고 뭔가 위장색이 돼 있다. 아니면 또 초록색이다. 그러면 영국군. 투명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독일군. 이런 농담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무선 통신으로 공군 지원을 하진 않았죠?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게 독일 같은 경우도 야전에 아예 장갑차 한 대를 그 통신 장비하고 공군 그 근접항공 지원 근접항공 통제사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인원을 태우고 그 항공 지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고 미군 같은 경우도 진짜 야전에 지프에 무전기 싣고 다니면서 계속 항공 지원을 요청하고 그런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근접항공 지원 어떤 요청의 어떤 프로토콜이 2차 대전 때 완성됐다고 봐야죠. 그럼 사실 1차 대전 때 보면 비행사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달려있는 폭탄을 이렇게 손으로 집어들고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대전 때는 아직까지는 유도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범을 드랍하는 그렇죠. 폭탄을 투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좌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고 투하를 해요? 보통 약간 그러니까 기본적인 항법 장비 같은 거는 이제 이때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뭐 로란이라든가 뭐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GPS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위성을 띄워놓고 이렇게 좌표를 그렇죠. 받는 방식인데 요 당시에는 뭐 런던이랑 몇 군데 대도시에 그 기준되는 그 전파를 쏘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공기들이 주로 좌표를 지도랑 대조하면서 잡아갔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당연히 정밀도가 떨어지고 비행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누적이 되니까 계속 오차 범위가 커지고.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사실은 조종사의 눈에 기반한 지도를 보면서 폭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하고 다른 게 최대한 최전선에서 가까운 곳에 비행장을 확보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빨리 가가지고 빨리 쏘는 게 훨씬 정확하니까. 자, 그런데 이쯤 하면 이제 이게 슈트루모빅이나 슈투카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슈트루모빅이 우리한테 굉장히 이가 갈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예, 맞습니다. 6.25 때 실은 북한이 이 슈트루모빅을 정확하게 슈트루모빅의 그 자체보다는 그 IL-2 자체보다는 IL-2의 후속 기종이라고 IL-10을 중심으로 북한 공군이 이걸 운용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 6.25 전쟁 정말 시작할 바로 그 초기에 상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에 착륙했다가 그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불타는 미군 수송기인데 그 주범이 이 슈트루모빅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 공격을 할 기체가 그거 말고 딱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북한 공군이 그거를 가지고 그럼 정말 큰 활약을 했냐? 딱 눈에 띄는 활약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개전 초반 얼마 안 돼가지고 유엔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이 슈트루모빅뿐이 아니라 북한 공군의 활약이 초반부터 그닥 신통치가 않아요, 사실은. 지상 공격기의 시대는 이거 지금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물론 독일로서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다르겠죠. 과연 이 공격기들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2차 대전 당시 라이벌로 불린 슈투카와 슈트루모빅을 목도한 미국은 자체적인 공격기 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A1 스카이 레이더를 개발해 6.25 전쟁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투입한다.
미 해군에서는 A4와 A6를 배치해 지상군을 지원한다는 공격기의 역할에 톡톡히 기여한다. 이후에는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을 걸프전에 투입해 죽음의 사신으로 자리 잡는다. 한편 러시아는 동구권의 A10으로 불리는 Su-25를 개발하며 대항하게 되는데 한 번 걸리면 끝. 지상 공격기의 모든 것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